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죠?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피의자 신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피의자만 있어서는 예를 들어 고소사건이다. 인지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데 그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다라고 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하죠. 고소인 조사도 사실은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필요할 때는 피의자 아닌 사람 참고인을 출석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겠죠. 진술을 들어야 피의자 말이 맞는지 고소인의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뭐 동의를 얻어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본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옛날에는 녹화를 많이 해라 라고 했는데 이 녹화를 한 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직접 심리주의에 따라서 참고인,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이라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을 출석 요구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법원에서는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출석 요구를 하죠.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는 문서를 송부하는데 피의자 신문에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문자로 하기도 하고 인편으로 하기도 하지만 뭐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참고인 입장에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죠.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특별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모르지만 안 나오면 수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피신을 작성할 때는 검사와 수사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이렇게 두 명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는데 참고인 조사는 혼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혼자 보조자 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은 이제 도서를 작성하죠.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아주 많거나 적거나 한 경우에 나이가 어떻게 어린 경우에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부모님 같은 경우가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엄마가 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 이제 심신 상태, 그 밖에서는 고려해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끼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실관계자 동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동석이라고 해서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녹화를 하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다만 뇌물 사건에 있어서의 공여자,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직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마약 사건 관련자 이런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을 영상 녹화해 놓으면 법정에 가서 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실제로 연출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당연히 조서는 증거로서 제출될 것이니까 공판장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고 근데 영상 녹화물은 진술을 한 사람이 진술을 바꿨을 때 그 진술이 진정하게
된 것이다.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특신 상태의 입증 방법으로 사용되고, 또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 훈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이제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이제 선서 후에 허위사실, 자기의 주관적인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근데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할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하고 싶은 상황은 생기는데, 그렇게 참고인이 그렇게 진술한 경우에까지 처벌하기가 실제로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 통역, 번역, 이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이지, 뭐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의학적 지식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 과학적 지식, 경험, 그런 사람이 감정을 위촉할 수는 있죠. 통상 그렇게 위원들을 만들어 놔서 그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어, 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범죄 담당을 할 때는 각국의 언어, 외대 같은 데 연락을 해서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했습니다. 번역, 외국 자료가 있을 때 영어 같은 것은 많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번역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대충 다 옵니다. 대충 다 오는데 안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오는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소에서는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위원, 자문을 하는 것이요. 단순히 자문을 하는,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건에서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검사가 실력이 없다거나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나타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은 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던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할 때는 전문심리위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두어서 어려운 사건을 판단하고 있기는 하는데, 주임검사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고, 또 수사 시민위원으로 온 사람들은 만 20,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주임검사보다는 아무래도 고민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진술거부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니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죠. 묵비권,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1조의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고문을 받
형사상 자기에게. 헌법에는 형사상 불리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뭐 형사상이지만 사실은 뭐 다른 절차에 있어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죠. 불리한 진술. 그럼 유리한 진술도 기분 나빠서 나 이 조사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말 못하겠다. 그러면은 유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되느냐? 그것도 가능하겠죠. 불리한 진술도 못 하는데 뭐 유리한 진술이야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 조사는 임의 수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제도 취지라는 것은 공자님 말씀이죠. 피의자 피고인 인권을 실색 진실 발견이나 사회적인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 가치를 보호하고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는 데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무기평등을 도모해서 공정한 재판, fair trial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쓰는데 글쎄요, 국가 공권력과 피고인이 가지는 단순히 진술 거부권이 무기평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통상 제도 취지는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기평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이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모든 국민이죠. any person이니까 모든 국민은 진술권이 있다. 피의자, 피고인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술 강요는 형사법 244조의 3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체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거나 또는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받지 않는다.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한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신문 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도록 형사법 243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은 신체 족적을 뜨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진술이 아니죠. 목소리, 성문 검사 이런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사진 촬영, 음주 단속할 때 호흡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은 진술이 아니니까 진술 거부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고 판례를 보면 현재 96건과 11 가는 판사들이 유언재청을 신청한 겁니다.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호흡기에 입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거짓말 탐지기를 쓰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20-30% 정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적 수사 방법이라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맞게 나오는 건지 잘 자신이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진술이 어떤 호흡이라든가 맥박 땀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있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를 진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약 분석이라고 해서 마약을 주입해서 진술을 얻어낸다 이런 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구두로 하지 않고 네가 서면을 써라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진술 거부권에 포함된다 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피의자 진술을 기준한 서류 또는 문서 그러면 피신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술서 야 너 한마디 써봐라 피의자 진술서 자술서 진술조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기사 작성한 것이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는 당연히 법정에서 형사재판하기 전에 재판장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헌법에는 말씀드린 형사상 불리한 진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한 것도 자기 이익이 되는 진술에 대해서도 그죠? 기분이 나빠서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수사를 하거나 재판할 때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인적사항이 맞는지 주민등록번호 이름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느냐? 옛날에 논란이 많았지만 그 형사법상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인정신문 앞 진술거부권의 위치를 인정신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술거부 인정신문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통일돼서 이거는 옛날에는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는 조문 개정으로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서 별 문제가 없게 해석상 별 문제가 없고 제가 수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에게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언론에 나왔던 특별한 경우에만 있지 이런 인정심 자기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25년 27, 8년 전에 그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얘기해서 나중에 십지문 확인 결과 확인한 후에 바꾼 이름을 공소장 표시 정정을 한 경우 있었는데 인정신문을 거부한 사람, 인적사항을 말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 저의 경우로는 없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스탑, 정지, 질문, 흉기검사 이런 것들은 행정작용이므로 진술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이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제 조서를 받을 때 내사를 하거나 피신을 받거나 피의자 진술서를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가장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으로 왔는데 피의자성 참고인이 있습니다. 공범인 경우에는 다르죠. 피의자의 공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공범으로 피의자를 입건할까 말까 할 경우에 참고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은 통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 참고인으로서 진술조서를 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피의자로 입건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경우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으면 참고인으로 얘기했을 때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고지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참고인이지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갑니다. 피고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거부가 병합 기소되거나 공소들이 제기 후에 수사에 있어서도 진술거부를 고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형소법 308조 2 위협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비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지느냐 진술거부권 행사 말 안 한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 있냐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속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증거법에 자유심증주의가 있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어서 하더라도 또 이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 해당해서
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술 거부권 보장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 삼거나 유죄의 근거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통설적 입장이고, 그러면 스스로 말을 한 사람과 말을 안 한 사람을 양형에서는 고려하는 것은 어떠냐? 양형에서는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판례도 가중적 양형 요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시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뻔한 사실을 뻔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관들이 보기에 자기의 시간을 잡아오고 하니까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양형에서의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는 사실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진술 거부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된다. 진술 거부권과 관련된 것이 뺑소니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통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결국 그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논란에 있어 헌재에 있어서는 도로통법 소정의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한정합헌 결론을 내린 게 있고, 대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신고 의무가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서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과 법률상의 보고 의무,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있고 논문도 좀 몇 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헌재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